지인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또 평소에 친하고 또 정말 신뢰관계가 두텁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갚으라고 하니까 갚지도 않고,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닌데 많이 빌려가 놓고서는 갚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알던 지인이 맞는 거냐? 이 친구가 왜 이러지? 왜 안 갚는 거지?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안 갚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소송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인이다 보니까 그냥 돈을 빌려줬던 거지, 정말 소송을 할 줄 알았다면 어떤 증거라도 잘 만들어 놓고 돈을 빌려줬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증거가 없는 것 같고, 이거 돈 받을 수 있는 거냐? 소송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대여금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 건지, 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대여금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증거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대여금 소송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증거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 대여금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차용증이나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이러한 그 돈을 빌려줬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어떤 서면이 있는 것이, 서류가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도장도 다 날인을 했고, 그리고 몇 월 며칠에 돈을 얼마를 빌려줬으며 그것에 대한 이자는 얼마이고 또 이것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류,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으면 당연히 대여금 소송에서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데 또 몇백만 원 이렇게 빌려주고 또 몇십만 원 빌려주고 이런 경우들이 수십 번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지인 사이에 신뢰관계로 돈을 빌려주는데 갑자기 계약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계약서가 없는데, 차용증이 없는데 그럼 소송을 무조건 못 하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또 서류로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금전 대여 계약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보는 게 좋겠죠.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당사자 간에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증거로 해서 민사소송에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겠죠. 그 내용은,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금액이 얼마이고 또 언제까지 갚기로 했고 또 이자는 얼마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가 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대여금 소송에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빌려간 사람이 계속 갚겠다, 당연히 갚아야죠, 언제까지 갚을게요, 이러다가 나중 가서는 그 대화 내용을 보니까 내가 언제 돈을 빌렸냐, 나 그런 적이 없다,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도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합의라는 것은 한번 성립이 되면, 그것이 계약이라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일방 당사자가 부인한다, 발뺌한다, 이런다고 해서 그 계약이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된다거나 해제가 된다거나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성립된 계약이 나중에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방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빌려간 사람이 내가 언제 돈 빌려갔냐 이랬다고 하더라도
이미 돈을 빌려가기로 하고 돈 갚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이 성립했다면 그것을 아무리 발뺌해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취소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서 어떤 상호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것에 대해서 합의가 있다,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나중에 아무리 그 채무자가 발뺌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합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은 돈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소송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소송 당사자들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확정을 해주는 거고 확인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어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제 집행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이래서 돈을 지급하면 강제 집행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런데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도 연락이 안 된다거나 돈을 여전히 지급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강제 집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강제 집행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금융거래 정보, 통장 번호,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집과 같은 부동산 재산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한 다음에 경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 정보를 모른다,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 또 주소 이런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 명시, 어떤 재산 조회 신청을 별도로 법원에 해서 그 사람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절차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어떤 판결문을 보내서 어떤 집행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신용정보조회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상 그 피고, 그 채무자에 대해서 신용정보조회를 빠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확인한 다음에 강제집행 조치를 신용정보회사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정보회사의 어떤 강제집행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여금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좀 복잡하다, 이거 증거도 많고 이거를 금전 거래 관계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변호사 선임에 따른 그 비용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그 패소한 상대방이 그 승소한 사람의 그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이다. 착수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원고가 승소를 했다고 하면 피고가 그 1,000만 원 전부를 다 물어줘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10%인 300만 원 정도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드리고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면 그 3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 이상을 썼다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그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속가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그 한도, 그것을 미리 알아보고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을 거쳐서 그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돈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변호사 보수를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해줘도 이것도 상대방이 안 주면 또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좀 잘 고려는 해야겠죠. 그래서 금액이 적은데 변호사 보수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지급명령 신청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그 못 받은 대여금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도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여금 소송, 이거 민사소송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형사로 고소할 순 없나? 이 사람 괘씸하기도 하고 돈도 안 갚는데 그냥 경찰서에다 고소장 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민사상 채무 불이행하고 그 형사상 사기죄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 민사상 채무 불이행은 그 대여금을 빌려가서 갚는다고 했는데 안 갚으면 바로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사상 사기죄는 채무 불이행을 뭐 전제로 하는 거지만 형사상 사기죄는 그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가야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당시에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는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은 없다. 갚겠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갔다. 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뭐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돈을 못 갚은 거다. 이러면 뭐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지만 사기죄는 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갚을 때 그 대여금 소송을 하기 전에 형사고소를 미리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이 그 민사상 채무 불이행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검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하는 게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금전 거래 관계도 복잡하고 차용증, 계약서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은 것도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증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어떤 문자로 너가 지금 돈 얼마 빌려간 거 맞지 않냐? 지금까지 빌려간 돈 다 정산을 해봤을 때 뭐 5천만 원 빌려가지 않았냐? 그러면은 그거 언제까지 갚을 거냐?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인정을 하고서 5천만 원 꼭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려간 돈이 그 정도가 맞습니다. 그럼 꼭 갚을게요. 이러면은 그 전에 어떤 증거 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정산에 관한 어떤 증거, 그러니까 대여금에 관한 합의를 증거로 새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걸 가지고 또 소송을 하는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거는 너무 복잡하다. 그냥 한 번에 차용증을 쓰자. 그래서 차용증을 쓰면 또 그것도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또 증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좀 증거를 미리 검토를 충분히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지 못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궁금하실 수 있는 점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무엇보다 민사소송에선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도 정말 빌려준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민사소송 판사님들은 항상 그 증거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그 증거 여부는 꼼꼼히 확인을 해야겠죠.